음양 5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6회 관중, 우리의 옛 땅 관중. 자, 이번 글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장수가 10,000명의 군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관문과 초한지의 영웅 유방이 잔도를 불태우고 갇혀 있었던 촉인 관중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역사의 50%를 그냥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도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도대체가 어느 곳이 무슨 산인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기적과도 같이 오악의 중심부를 찰나의 순간에 잡아챈 곳이 바로 관중이었습니다. 관중의 흰색 부분의 박토와 그곳에 흐른 한강 압록강이 드디어 숨겨져 있었던 역사의 속살을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중의 관문이란 산과 산 또는 협곡과 협곡에 쌓은 문으로 그곳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외통수에 있었던 곳이 바로 관문입니다. 관중, 화산, 금강산과 한라산의 경계를 따라 맨 밑부분 한수가 나오는 입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강진, 청주, 무주, 양양, 단양 지역으로 그 한수가 압록강이며 이곳 하구에 한 명의 압구정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 한양이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수를 따라 역으로 거슬러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 부분에 강의 왼쪽 편으로 넓은 평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산이 만나는 지점인 관의 중심인 관중으로 이곳이 바로 당군 왕검의 왕검성, 하나라의 양성, 상은나라 소주의 궁실 및 진시황제의 아방궁,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과 장양궁, 수나라의 인수궁과 당나라의 구성궁 및 조선의 건장궁, 경복궁 등이 있었던 구중궁궐의 터입니다. 이곳이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며 우리의 역사를 난생신화로 만든 알토 알단의 오르도스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국내성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역사 속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산의 협곡이 관중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관중의 넓은 터가 바로 화산인 삼각산 밑에 양지인 화양의 촉이었습니다. 한양장안이 바로 촉이었던 것입니다. 관중 또는 관중분지, 관중평원은 역사적으로 북쪽의 소관,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 서쪽의 대산관 사이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현재의 중국 산서성 중부와 허난성 소단을 포함한다. 자, 이 중 관의 중심 철문관과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철문관, 철문관이란 철성에 있었던 문으로 이곳이 천문관이기도 합니다. 구중궁궐의 터 위쪽 화산의 좌측편이 바로 대진국발의 공국자 대조영이 넘은 천문령입니다. 그곳의 관공서가 금성 천부였습니다. 철문관은 비단길에서 천산남로의 중요한 요충지로 흉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다. 지금의 철문관은 최근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7세기 중엽 당나라의 고승인 현장의 여행기인 대당서역기와 8세기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의 행로에서도 철문관을 거쳐 안국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철문관을 거쳐 안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안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안주입니다. 이곳 안주가 장안이 시작된 풍읍의 고죽국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개성이며 안시성입니다. 안주는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이 있었던 곳으로 대주영은 이곳 천문령을 넘어 그곳에 대진국발해를 건국했고 당 현종은 안사의 난으로 그곳 관중 장안의 권장궁으로부터 천문령을 넘어 대진국발해로 몽진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속아왔던 것입니다. 당 현종의 권장궁이 있었던 장안이 바로 촉이었습니다. 이곳에 한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봉지를 받으면서 관중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곡관, 역사상 함곡관이라 하면 크게 두 군데가 존재하는데 진나라 시절의 원조 함곡관은 허남성 샤먼샤 링바오시 항구간진 북쪽 황하 근처 협곡 지대로 더 서쪽으로 가면 동관이 있다.
한모제가 새로 옮긴 이후에 함곡관은 로양시 신안현 동쪽 류안의 신안함곡관 유지이다. 현재 중국에서 설치한 함곡관 관광단지는 전국시대 시절의 구 함곡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함곡관이란 함곡이라는 지명에 있었던 관문인데 도시를 달리하여 옮기면 이름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실상은 구함곡 홍론과 신함곡 신안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지명을 나누어 조작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중궁궐의 북쪽 화산 너머부터 우측 지역이 바로 낙양입니다. 신함곡관은 한관이라고 합니다. 이곳 관중이 바로 한양 한성입니다. 구함곡관의 동관과 신함곡관의 신안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관,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저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스러운 기운서로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정약용이 읊고 있는 화성부의 초롱성이 바로 관중의 진나라 봉상형의 홍성이며 철문관의 중심 금성의 철성으로 두보의 이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남아있습니다. 병사들은 어찌 그리도 고생스럽게 돈광길에서 성을 쌓는가. 큰 성의 견고함은 강철도 그만 못하고 작은 성의 높이는 만장이 넘는다네. 종도전의 성은 초롱성 청길이나 녹고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금성인 국내성의 철성에 두보시의 무대 동관이 있었습니다. 금성, 철성, 초롱성은 한양인 장안의 구중궁궐의 터에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함곡관을 한양에 있었던 관문인 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안, 신함곡관이 있었다고 하는 신안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신안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산이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산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장안이 있었던 곳이 신도로 이곳이 경산을 가운데 두고 경도인 서울의 신도와 반대편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함곡관이 한관인 한양의 지명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한양 장안에서 화산의 좌측 천물령을 넘으면 그곳의 좌측에 경도인 서울의 개성이 있었고 우측으로는 낙양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무관, 한고조 유방이 진나라의 아방궁이 있었던 한중을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가 무관의 패상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찾아봅시다. 무관은 관중의 섬수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주에 있었던 관이 무관으로 무주는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으로 섬서는 연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곳 관중의 연나라 지역에서 왕을 하시던 분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철옹성, 쇠금은 쇠철과 동일한 지명으로 관중의 구중궁궐의 터를 지키는 금성, 철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말에 등장하는 그 철옹성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종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신도란 태조 이성계가 명조선 건국 후 3년 후에 천도한 바로 한양 장안입니다. 신도 팔경시의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봉래 오색으로 둘러떠다. 연년이 상온의 꾀꼬리야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천하의 구중궁궐이 있었던 곳이 관의 중심인 관중으로 이곳을 지키는 성이 철옹성이고 봉래의 오색이란 이곳 구중궁궐의 터가 자리 잡은 곳이 봉래풍악의 금강산 줄기 지역으로 그래서 봉래풍악의 오색이라고 한 것이며 상원이란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조성한 상림원으로 이곳 상림원은 종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있었으며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상림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산곡, 춘정병계락문집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의 평지가 역대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성지로 태조 태정이 창업한 곳은 바로 화산 삼각산 아래의 한양장안의 촉이었던 곳으로 이 화산곡에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나라와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봉상이었습니다. 화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 넓은 평지 지역이 태조 태종이 창업한 조선의 성지인 구중궁궐의 토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관중입니다. 촉산 시 제목을 잃어버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악독한 조룡 입을 벌려 한꺼번에 6나라 지우 삼켰네. 아왕궁은 하늘과 가지러 나요 촉산의 꼭대기를 내리 눌렀네. 오후의 사이에 화가 일어나 하루아침 항우와 유방에게 바치었다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촉산의 꼭대기를 내리 눌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 추적을 제대로 하려면 현 차이나의 사천성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차이나의 지명 주작도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 촉산이 바로 화산입니다. 화양을 촉이라고 하며 이곳에 있었던 산이 화산으로 한양장안의 진산 화산 삼각산이 바로 촉산이었습니다. 역사 속 그곳 화산의 삼각산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네. 촉도난 200. 자, 이제 명시선 이태백의 촉도난을 인용해 이분이 어떠한 경로로 관중인 한양장안으로 갔는지를 추적해 봅시다. 아이쿠 아찔하게 높고도 험하구나. 촉으로의 길 어려워라.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렵구나. 관중 땅 진과 내항길이 없었고 서쪽 태백산 세 길 따라 겨우 아미산 올랐네. 서쪽 태백산이란 금강산을 묘양산 태백산이라고 했으니 이태백이 금강산의 남부 김해금능의 한수 출구에서 출발하여 북쪽의 관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동쪽은 영주산인 한라산이 됩니다. 이태백은 금강산인 태백산의 세 길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의 금강산을 아미산이라고 합니다. 하늘 높다란 사다리 절벽에 매단 잔도만이 고리같이 길대신 이어 줬노라. 아래는 암석 절벽, 치는 물결과 엇꺾여 흐르는 억센 물흐름, 무서운 길 미끄러운 바위 오를 수 없고 금강산과 한라산이 만나는 경계 부분의 계곡에 한강물이 세차게 흐르므로 그곳으로는 가지 못하고 산의 중턱에 잔도를 만들어 관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状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촉으로 가는 길 가기 어려워라.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내닫는 여울과 튀는 폭포수 서로 다투어 소란 피우고 벼랑을 치고 돌을 굴려 온 골짜기 우레소리 울리네. 지도에 있는 산의 형세만 보아도 상귀의 정황들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문 막으면 만 명이 뚫지 못하리. 몸 축혀 세워 저쪽 바라보며 길게 단식할 뿐이로다. 촉으로의 길 가기 어려워라.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려워라. 자, 금강산의 남부 김해금능을 출발해서 금강산을 따라 관중으로 향하는 여정이 촉도로 이곳 등정의 어려움을 지도 화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역사 속 관중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입니다. 도보의 진주 동고. 도보의 관중의 장안에 대한 읊은 시 중에 망망한 만겹의 산 성 하나 홀로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라. 바람도 없이 구름은 요새에서 나오고 밤도 아니거들 달이 관문에 찾아든다. 망망한 만겹의 산 사이에 관문들이 질비하니 장안의 다른 이름이 관중입니다. 그 만겹의 산 사이로 100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보의 시 제목의 진주가 바로 관중의 청주였습니다. 도보 진주 동곡의 무대가 이곳 관중이며 이곳이 바로 한양장안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망망한 만겹의 산이 바로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었습니다. 북교의 목마, 봉화백 종도전의 신도 8경시의 제8수를 인용합니다. 8째, 북교의 목마.
바라보면 저 북교 숫돌과 같은데 봄이 오면 푸른 무성하고 샘은 달구나. 만마가 구름처럼 모이고 까치처럼 날뛰는데 모기는 멋대로 서로 갔다 나무로 갔다 하도다. 한 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장안성의 북쪽 교회는 숫돌에 깎아놓은 돌같이 맨들맨들하지만 봄이 되면 풀이 무성하고 샘이 달다하고 했습니다. 망망만중산에 겨울 내내 쌓인 눈들이 봄이 되면 녹아서 온천지가 물천지가 되어서 그 숫돌산이 풀이 무성하고 군데군데 샘들이 철철 흘러넘치는 전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장안성 북쪽 교회 숫돌에 깎아놓은 돌같이 맨들맨들한 곳이 바로 한라산의 정상 부분 두무하기였습니다. 자, 지도를 정확히 보시면 정상 부분이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봉화백 정도전의 신도 팔경시의 무대 한양을 장안성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신증 동국 여지 스남에서 한라산의 정상을 평평한 두무하기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라산 정상이 반들반들한 평평한 지역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계량, 명조선의 신화 변계량의 표문을 살펴봅시다. 대가가 북경에 행행하심을 하례하는 표, 변계량. 용호가 남면하시어 엄연히 천하에 군림하시고 나녀가 북행하시어 비로소 신도를 보옵시니 무릇 보고 듣는 자 니 아니 기뻐 춤추오리까.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총명이 순임금과 같으시고 문사하시면 요 임금과 맞으시니여 이제의 옛날 봉급에 나아가 새로 큰 도읍을 만드시고 삼왕의 지극한 정치에 올라 바로 황천에 짝하옵시니 정고에 비하여 빛을 더하고 온 세계를 통하여 경사로 여겨서 재앙이 서로 꼬리를 물고 초목이 모두 기뻐하옵나이다. 고류의 양의를 받아 제위에 올라 남쪽을 향하여 신하들의 조회를 받으며 천하에 군림하게 되었는데 나녀가 북쪽으로 나아가 한영에 전도하니 요순 이제의 옛 봉호 신도인 한양 장안에다가 도읍하고 삼왕인 한유방 수양견 당이연의 자리에서 비당금자의 금성에 부처님의 황부에 짝하게 되었습니다. 제항은 사다리와 배로 제항이 서로 꼬리를 물고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중앙조정의 행사가 있어서 천하의 사절들이 관중의 중앙으로 모여드는 사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관중인 장안 한양이 만중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지만 군데군데 잔도에 사다리를 올라타야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와 배가 서로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듯이 사절단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사방에서 대산맥의 험고를 뚫고 흐르는 관중의 한강 압록강의 급류의 강을 그 강의 양안에서 밧줄로 그 배를 끌어가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그 배를 끌어당겨 버텨내고 해서 관중에 흐른 그 강을 따라 올라가고 따라 내려가는 행렬이 선명히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중이었습니다. 자, 역사 속의 실제 관중의 모습을 보신 소감들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곳 우리의 역사 무대에서 본론인 음양오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